김 씨는 오늘도 며느리의 한심한 추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시집 온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된 며느리가 어쩌다 한번 시댁에 들렸으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도리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방에 처박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들 도연은 그런 아내에게 밖에 나가 일 좀 도와주라는 말 한마디로 못하고 있다. 며느리의 눈치나 보는 아들을 김 씨는 변변치 못하게 여겼다. 김 씨는 상정 같은 며느리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한 번 했었다. 그랬더니 며느리 수지는 다짜고짜 반발을 했다. 어머님, 아무리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라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에요. 그러니 말을 막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좀 조심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하인부리듯 하는 시부모 없어요. 기가 막힌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 폐부를 쑤셨다.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았다. 남이라고, 남처럼 대해달라고. 김 씨는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의 말을 새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다. 어느 날은 그런 말도 했었다. 자식도 결혼하면 남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아들 찾지 마세요. 결혼해서 독립한 아들에게 미련을 두면 자식이 부담되잖아요. 자식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대로 하면 아예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수진아, 그럴 것이면 뭐하러 이렇게 왕래를 하고 사냐? 애시당초 남남처럼 모르는 척하고 살지. 그래도 경우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된 도리는 다 하겠다는 표현이지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외에는 간섭이나 지시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이었다. 특히 며느리 마음속에는 인류대학을 나온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댁의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한 인류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자긍심과 자존감은 며느리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어머님, 자식 부모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인 건 인정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로서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별의 별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런 아내의 치마폭에 쌓인 아들은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면 아내 핑계만 대고 있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아들은 뭐든지 아내 편만 들었다. 결혼 전에 그 다정하고 효심 깊은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팔불출인 자식만 남은 것이다. 그런 자식 내외를 두고 김 씨의 남편도 한마디 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부모한테 할 말이고 못할 말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어디서 간섭을 하지 말라느니, 남남처럼 살자느니 하는 말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아예 내 집에 오지를 말거라. 아버지,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수진이 말은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만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난 후 시집와 처음 맞는 명절인데 시댁에 오기는커녕 전화 연락조차 없었다. 아들만 전화를 해서 아내가 몸이 아파 못 간다고만 했다. 시집간 딸애가 그 말을 듣고 오빠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 오빠는 새언니를 두둔만 하는데 자식된 돌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이 살 건데? 야, 천둥벌거숭이라니. 그래도 너에게 언니인데 그런 말버릇을 어디서 배운 거냐? 말버릇? 나이는 내가 1살 더 많거든. 그래도 손윗사람으로 대접해 주니까. 명절에 오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 하자. 그렇다고 전화 한 번 못하는 건 또 뭔가? 관심 끄고 살자는 말인가? 김 씨는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다음부터
우리 생일이든 영절이든 아예 찾아오지 말거라. 니들 없으면 우리도 편하다. 어머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오늘 정말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 것이에요.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뵙도록 할게요. 한동안 그렇게 집안이 조용했다. 시집간 딸애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친인척들 모두 축하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김 씨는 딸에게 몸 푸는데 쓰라고 돈 200만 원과 애기 옷 등을 사서 보내주었다. 딸애는 자기가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받기만 해 미안하다고 한다. 김 씨는 그런 네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김 씨의 남편은 손주가 태어났다는 말에 한우갈비 세트를 사서 보내줬다. 그리고 몇 달 후, 이번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 수진이가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요. 그래, 고생했다. 그런데 수진이는 입으로 애를 낳았니? 왜 전화를 못하냐? 좀 피곤해서요. 누가 하든 알려드리는 건 똑같은데. 시부모한테 전화하는 게 피곤하겠지. 하여간 알았다. 그만 끊자. 그게 다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니, 지연이네는 갈비 세트의 조리원 비용에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어딨어요? 자식 차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러냐? 수진이가 먼저 말했잖아. 남남처럼 지내자고. 남한테 갈비를 보내야겠냐? 남한테 몸조리 비용까지 대줘야 한단 말이냐? 어머니, 정말 왜 그래요? 수진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뭐, 그럼 우리는 안 서운했겠니? 그리고 먼저 전화도 못하는 남한테 뭘 하란 말이냐? 그럼 나중에 손주 보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손주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계속 삐끗하게 나가거라. 더 가면 아주 연을 끊자고 하겠구나. 아들은 서운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우리 애기 한 번도 못 만났지요? 그래. 손주는 지연이네 애기도 있다. 하루 한 번씩 화상 채팅도 하고 지낸다. 저희 애기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어머님이 괜히 역정만 내시지 말고요. 내가 괜히 그러냐? 남처럼 살자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도 두고 아무 때나 찾아오거나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한 건 누구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해서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이 경직되면 요즘 세상에 어른 노릇도 힘들어요. 김 씨는 늘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에 대해 이제 짜증이 났다. 세상을 살았어도 더 산 사람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인식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은 것이었다. 엄마, 너무 새언니에게 집착하지 마. 암암리의 엄마도 새언니에게 기대가 있어서 실망도 큰 거야. 하지만 그것도 다 운명이지. 어거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 서로 모르는 채 살아. 그거야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데 지들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서 들쑤셔 놓으니 하는 말 아니냐? 며느리가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있었다면 시부모 면전에서 그따위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부모의 도리가 있어 몸조리에 보태 쓰라고 돈 200만 원을 보내줬다. 그랬더니 왜 갈비 세트는 빠졌냐고 그걸 가지고 또 따지는 것 아닌가. 우라통이 나서 보내준 200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반송해주는 것 아닌가.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될 사람이구나 싶었다. 이대로 가선 도저히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대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간 연락도 없었다. 그러다가 김 씨 생일이 왔다. 생일 전날 딸애와 사위 그리고 손주가 왔다. 사위는 오랜만에 뵈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람아. 무슨 죄송하다고 그러나 마음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회사 일을 핑계로 저번 명절에도 못 왔어요.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 있겠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뭘 그리 어려운가 말이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말이다. 죽을 때가 가까워서 무슨 욕심이 있다고 하겠나. 생일이라고 해서 거창한 일은 없었다. 친인척 대여섯 명 초대해 밥 한 끼 먹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 있는 며느리는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다. 갈수록 더 괘씸한 아들놈에게 호통이라도 쳐줄까 하다 참았다. 아들조차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게 몹시 서운했다. 그렇다고 전화를 막 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했다.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너무 좁아졌다.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가 SNS에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은 것을 딸애가 캡처를 해 보여줬다. 영상에는 야경을 배경으로 고깔 모자를 쓴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아들이 폭죽을 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엄마, 새언니네 해외여행 갔나 봐. 여기 배경을 보면 홍콩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속이 뒤집어졌다. 자신의 생일날 연락 한 번 주지도 않고 해외여행이 나간 아들 내외에 대해 그나마 남은 정조차 다 떨어져 버렸다. 엄마 생일날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해외여행을 가버리는 저 인간들이 자식이야? 새언니는 그렇다 해도 오빠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했어?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러울 뿐이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이토록 무심하다니 정말 서러웠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남편이 토닥이며 말했다. 너무 상심마. 도현이도 결혼 초니까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일 거야. 그렇다고 당신의 은공을 잊고 살 녀석은 아니잖아. 아들을 믿어.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깜쪽같이 속이고 지들끼리 해외여행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부모 생일날에요. 이건 애시당초 싹수가 잘못된 인간들이라고 봐요. 내가 자식을 헛고생해서 가르쳤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김 씨는 마음 다짐을 단단히 하기로 새삼 각오했다. 어느 날 불쑥 며느리가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왔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여기까지. 어머님, 손주 안아보시라 데려왔어요. 마지못해 손주를 안은 김 씨는 손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도현이 어릴 적 모습 그대로 판박이었다. 그런데 네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말하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육아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돌봐주셨으면 해서요. 물론 제가 월 3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김 씨는 아기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줬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아니 남남한테 아기를 맡기면서 월 1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받고 누가 아기를 보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님 손자예요, 손자. 누가 자신의 손자를 남이라고 그래요? 네가 입으로 말했잖아. 부모 자식지간에도 남남이라고. 어머님은 저희가 해외여행 다녀온 것 때문에 안 입고 와서 그러는 거지요? 하도 친정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간 거예요. 저도 며느리 이전에 딸이잖아요.
뭐, 친정엄마. 그럼 사돈도 같이 간 거였어? 들으니 더욱 괘씸했다. 자기 친정엄마는 모시고 가면서 정작 생일을 맞은 사람은 문자 연락조차 안 하다니. 이건 정말 아니었다. 김 씨는 손주를 친정엄마에게 맡기라고 했다. 남남 사이의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애 잘못 봤다고 나중에 욕이나 안 먹을지 걱정돼서 못하겠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앞으로 손주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래, 얘기하지도 듣지도 않을 거다. 쌩하니 나가버린 며느리는 분한 마음에 현관문을 발로 한번 세게 걷어차고 나갔다. 하는 짓이 뭐 하나 어른스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놈이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자꾸 우릴 걷어내려고 하세요? 수진이 말로는 저번 해외여행 간 것 때문에 화가 나서서 그렇다면서요?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사정.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래, 애미 생일날 연락도 없이 해외로 여행이나 가냐? 그것도 장모 모시고? 애미 생각은 전혀 안 되더냐? 장모님이 하도 가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가자고 해도 안 갔을 거잖아요. 이들이 언제 직접적으로 어디 가자고 해본 일이 있었냐? 순전히 말 몇 마디 물어보고 끝냈지. 그러면서 번번이 내가 안 간다는 핑계를 삼아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손주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남남 사이에 돈 30만 원 받고 누가 애기를 봐주냐?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는 못 볼 줄 각오하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야, 니들은 못 봐서 안달이 난 줄 아냐? 니들 안 보면 차라리 마음 편해 좋겠다. 명절에도 시어머니 생일에도 안 나타나는 며느리, 그것도 남남이라며 전화도 함부로 못하게는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지 김 씨는 암담했다. 그래도 끝까지 며느리가 해달라는 것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아니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마음이 강해져만 갔다. 아무리 자식놈들이 기고만장해도 어떻게 부모 생일날 몰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정사정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하고 가면 덜 서운하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 김 씨는 딸애에게 연락을 해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딸의 내외와 손주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갔다. 김 씨는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다. 살림살이만 하다가 다 늙어 다리 힘 빠질 때 온 여행이라 그런지 더 감정이 묘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이국의 정취, 세상은 넓은데 왜 그렇게 좁게만 살아왔는지 후회 막심이었다. 딸애는 남들 보랍시고 일부러 더 많은 영상을 SNS에 올렸다. 때마침 그것을 본 며느리는 단단히 속이 뒤틀렸다. 아들은 자기네만 빼고 여행을 간 가족들을 성토하며 울분을 참지 못해 여행지로 전화를 했다. 어머니, 가족 여행에 자신들만 빼놓고 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니? 남남이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정말 어머니와 남남으로 살아갈게요. 각오하세요. 각오는 무슨 각오까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게 남남 같잖아. 뭐 달라질 게 또 있냐? 아들은 어머니의 분노에 한순간 가슴이 아팠으나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김 씨의 남편은 공직 생활을 은퇴한 이래 그동안 지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말하질 않고 살았다. 당뇨 합병증과 대사증후군으로 심혈관의 상태까지 나빠졌다.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운동은 무리였으니 약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끝내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다. 김 씨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충격으로 병원까지 갔었다. 김 씨는 먼저 남편에게 아들의 효도를 느끼지 못한 채 보낸 게 마음에 걸렸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탈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나오지 않은 아들 내외에게 김 씨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김 씨는 건강이 악화하여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씨 명의로 시골 땅을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 남편의 고향집에는 사촌 동생이 살고 있으면서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 부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 과수원 땅을 팔아 아들 결혼 때 집 마련에 보태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남은 과수원 부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김 씨도 머지않아 남편 뒤를 따라갈 것인데 그까짓 돈이면 뭐 하겠나? 그래도 김 씨는 남편에게 고마웠다. 누구는 죽으면서 빚만 남기는데 남편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자식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에 김 씨는 자식들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장례식에 나오질 않았다. 도대체 그런 자식을 불러 뭐 하겠나 싶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갑자기 김 씨 앞에 나타났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언급하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사정이 있어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석이 앞날을 위한 자금도 마련해둬야 하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아버지가 땅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어차피 아들인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급할 때 그 땅을 주면 제 사업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아버지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냐? 장례식에도 안 나온 자식이 유산 때문에 온 거냐고? 죄송해요. 장례식 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조아렸다 시집와서 처음 보는 행동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장례식을 한때 감정으로 들고 나고를 결정했다는 말이냐? 그게 자식놈이 할 짓이냐?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 니들 눈앞에는 돈만 보이냐? 며느리와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김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니들은 아버지 재산을 당연히 니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야 당연히 자식이 상속받는 것이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재산을 전부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몫을 먼저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가씨 몫까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갈수록 한심해졌다. 아들 하나 있는 게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는지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니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니들 몫이 어디 있느냔 말이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우리하고 아가씨네뿐이죠. 그러니 저희 몫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냐? 니들이 그동안 한 언동들이 유산 받을 자격이라는 거냐? 부모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니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원래 서운했을 뿐인데.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들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미를 닥달하는 거잖아. 그게 부모를 위하는 자식의 도리더냐? 그것이 효도하는 자식이 할 짓이냐? 니들은 지금도 내 눈이 돌아갔을 뿐이야. 니들이 진정한 자식이었다면 이 애미가 입원한 여기까지 와서 돈 달라는 말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아 많이 부족했다고. 다시는 불효하지 않겠다고. 지금 자금이 부족해 회사가 힘들다고 그래서 돈이 당장 필요하다고.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참담했다. 누굴 탓하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게 자식을 잘못 가르친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 내외를 야단을 쳐 돌려보내고 김 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빌라를 새 들어갔다. 마지막 남은 인생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살고자 했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김 씨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혹시 자신이 괜한 감정적으로 대한 건 아니었는지, 일방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판단한 건 아닌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애를 썼다. 아들이 사업에 자금 부족이 생겨 급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편견과 오만으로 자신의 앞날을 꺾어놓는 일이 되는 건 아닌가 돌이켜봤다. 가슴만 답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인 것이다. 애처로운 마음에서 그동안 아들 내외도 더 성찰했을 것이라 믿고 연락을 해봤다.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었다. 전화를 받질 않았다. 혹시 하는 불안한 마음에 조바심이 났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안 받는다.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의아심이 들어 덜컥 겁이 났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전화하셨던데요.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들 전화를 안 받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많이 풀어진 건가요? 풀어지고 말고가 어딨냐. 살다가 보면 실수라는 게 있는 것이고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도 있는 거지. 너무 극단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저희 유산 물려주시는 건가요? 지금 바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구나. 더 솔직한 이들의 마음을 듣고 싶다.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너희들 또 외국 나가 있냐? 그렇지. 전화가 잘 안 된 걸 보니 장모님도 함께 갔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우울하다고 해서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필리핀에 잠깐 와 있어요. 필리핀이라고? 며칠 있는 건데 어제 도착했어. 그래서 5일 더 있어야. 도연히 바꿔봐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회사가 자금 사정 때문에 좋지 않다고 했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장이란 자가 일주일씩이나 해외여행을 나가 있냐? 여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는 거냐?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게 맞냐고? 회사라는 게 자금이 풍부하면 좋은 거예요. 늘 자금이 부족한 거지요. 꼭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여긴 찾아올 필요 없다. 거기서 그냥 살 거라. 김 씨는 자신이 한심해서 답답했다. 즉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딸애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만들어줬다. 그리고 첫째 손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증여했다. 나머지 15억 원을 걸식 노인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뭐 때문에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귀국을 해서 김 씨를 찾아왔으나 상속 집행은 이미 결정나 버렸다. 유류분 주장도 무산되었다. 그리고 2년을 못 가 아들의 회사는 정말 부도를 맞았다. 그들은 전셋집으로 옮겼다.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